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올해부터 커말 자격증이 오피스 2016 버전으로 변경되었죠. 평소 구독자분들이 커말 실기 강좌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마침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 1, 2급 연습문제 AB형을 제공하고 있길래 다운로드 받아 풀이를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의 1번 문제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의 2번 기본 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기본 작업 2번 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A1에서 F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라고 했네요.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릅니다. 홈 탭 안에 보면 서식에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맑은 고딕체를 선택하고 글꼴 크기 16포인트, 그리고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은 이중 실선으로 지정하시오. 여기 밑줄이죠.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이중 밑줄을 선택합니다. 완성되었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A4에서 A6, A7에서 A9, B4에서 B6, F4에서 F6, F7에서 F9 영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라고 했네요. 이거 한 번에 선택을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됩니다. 먼저 A4에서 A6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7에서 A9, 그리고 B4에서 B6 범위를 선택합니다. 계속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F4에서 F6, 그리고 F7에서 F9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고 이번에는 A3에서 F3 영역은 셀 스타일 강조색 5를 적용하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A3에서 F3셀 범위를 선택하고 홈 탭 안에 보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버튼을 눌러 강조색 5를 찾아 선택합니다. 적용되었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C4에서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를 표시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표시예를 보면 지금 80에서 90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을 80에서 90%라고 표시하라고 했죠. 여기 C4에서 C6 범위를 선택하고 단축키 Ctrl 1을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라고 했죠. 사용자 지정, 그리고 형식 입력창에 커서를 두고 G/표지는 지웁니다. 현재 내용으로 입력되어 있는 이 부분의 데이터는 그 형식이 문자 형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엑셀에서는 숫자와 여기 물결무늬 문자거든요. 문자가 하나의 셀에 입력되면 그 형식은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표시하는 S 입력합니다. 골뱅이죠. 여기에 큰 따옴표를 넣고 %를 입력한 다음 다시 큰 따옴표를 닫으면 됩니다. 표시 형식 옆에 장식 문자를 붙여줄 이런 문자들은 큰 따옴표로 꼭 묶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생략하더라도 셀 서식에서 자동으로 붙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는 꼭 큰 따옴표를 붙여야 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표시예와 같은 모양이 완성되었죠. 4번 문제 D4에서 D9 영역의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하시오. 이름 상자죠. 여기 커서를 두고 배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꾹 눌러야지만 이름이 정의가 됩니다. 혹시 이름을 정의하다가 이름을 오타를 내거나 범위를 잘못 지정했다라고 한다면 수식 탭을 누르고 이름 관리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배점을 선택하고 편집을 선택하면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참조 대상 기존 범위는 지우고 새로 범위 지정해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름은 수정됩니다. 5번 문제 A3에서
F9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홈 탭을 누르고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테두리를 한번 선택한 다음 다시 테두리를 눌러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합니다. 완성되었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시트에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A4에서 H18번 영역에서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에 대해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정확하게 해당 범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는데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때는 항상 표에 이 머리글행은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범위를 지정하고 홈 탭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커말 2급에서 출제되는 유형의 조건부 서식은 대부분 세 규칙을 사용해서 풀이하는 문제거든요. 지금 문제처럼 수식을 작성해서 조건부 서식을 만드는 경우에도 세 규칙을 선택해서 수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세 규칙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리고 아래쪽에 규칙 설명 편집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이 있죠. 여기 문제에서 left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했네요. left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 학번에서 2019로 시작하는 행 전체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 학번의 왼쪽에서 4개의 문자를 추출한 다음 이 값이 2019인지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left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equal left라고 함수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함수 인수 대화상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쭉 직접 입력을 해야 하거든요. 먼저 학번 셀에 해당하는 A4셀이 근데 A4셀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났더니 A4셀이 절대 참조가 되었죠. 그러면 A4셀에 해당하는 학번만 조건을 비교하고 조건부 서식은 끝이 나거든요. 우리는 조건이 맞는지 비교해서 조건이 맞다면 서식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조건을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은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이 되고 행은 변경되어서 그 다음 셀의 조건을 비교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는 혼합참조 방식을 적용해야 되겠죠. F4를 한번 누르면 A열은 상대 참조가 되고 행이 절대 참조가 되는 고정이 되었죠. 다시 F4를 한번 더 누릅니다. 그럼 달러 표시가 A열 앞에 붙었죠? 즉 달러 표시가 고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A열은 고정되고 사행은 상대 참조되어서 즉 변해서 다음 셀로 이동해서 조건을 비교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A4셀에서 4개의 문자를 추출하면 지금 학번에서 연도가 추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값이 2019냐라고 조건을 비교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2019는 숫자 2019가 아닙니다. left 함수와 같은 문자열을 추출하는 함수가 추출한 값은 그 형식이 문자거든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입력하고 2019라고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수식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식 버튼을 누르고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하라고 했죠. 글꼴 탭이 정확하게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색상은 글꼴과 채우기에서 적용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글꼴 색깔을 지정하려 했기 때문에 글꼴 탭을 누르고 색상을 빨강을 선택합니다. 이때 마우스 커서를 색상에 갖다 대면 색깔 이름 보이죠? 이렇게 정확한 빨강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조건에 맞는 행의 전체 글꼴이 빨강색으로 변경되었네요. 계속 이어서 문제 2번 풀이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럼 계산 작업 시트를 선택합니다. 표 1에서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시오.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고 if 함수와 weekday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네요. 먼저 응시일을 가지고 요일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weekday 함수 사용법부터 설명을 드려볼까요? equal weekday. 이때 함수 모두 입력할 필요 없이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Ctrl A를 누르면 지금 함수가 입력된 상태에서 단축키를 눌렀더니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실행되었죠. 물론 함수를 직접 손으로 모든 규칙을 지켜서 입력하는 방법도 되지만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사용해서 작성하면 처음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하니까 인수 대화 상자 이용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weekday의 첫 번째 인수는 시리얼 넘버죠. 바로 날짜를 나타내는 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수는 응시일이 되겠죠. 응시일에서 return 타입을 결정해야 하는데 return 타입은 결과값의 유형을 결정하는 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일요일이 1에서 토요일이 7까지 유형이 1이고 월요일을 1로 해서 일요일이 7까지가 유형 2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월요일이 1인 경우는 바로 유형 2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return 타입 2를 입력하면 월요일이 1로 결과가 구해지는 겁니다.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5가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로 하라고 했죠. 월요일에서 금요일이라는 의미는 월요일이 1이니까 1에서 5까지가 평일이고 6과 7은 주말로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if 함수가 그런 조건을 비교해서 참과 거짓의 결과, 즉 참은 평일, 거짓은 주말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요일 구해놓은 수식은 지우고 다시 if 함수와 weekday 함수를 중첩해서 결과를 구해보겠습니다. if Ctrl A 누르면 지금처럼 함수 인수 대화 상자 실행되죠. weekday 함수를 if 함수 안에서 중첩할 때는 지금 조건을 입력하는 로지컬 테스트 인수에 weekday라고 함수를 중첩하고 괄호를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식 입력 줄에서 weekday 함수를 클릭하면 지금처럼 함수 인수 대화 상자는 weekday 함수로 변경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것처럼 시리얼 넘버는 응시일이죠. 그리고 return 타입은 2가 됩니다. 그리고 if 함수로 다시 인수 대화 상자를 변경하려면 수식 입력 줄에서 if를 선택하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 if 함수로 변경되었죠. 조건 맞아 작성하겠습니다. weekday 함수로 구한 이 요일의 숫자가 5 이하인 경우라면 value if true 인수에는 평일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때 평일을 입력할 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하지만 인수 대화 상자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가 붙여지기 때문에 작성할 때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 다음 평일이 아니라면 주말입니다. 그래서 value if false라고 하는 인수에 주말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누르고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에서 드래그를 해도 좋고 더블 클릭하니까 수식이 쉽게 복사되었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2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함수는 average 함수와 h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average 함수가 평균 구하는 함수고요. hlookup 함수가 이 학점 기준표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값으로 해당하는 학점을 찾도록 정리해 놓은 표가 되겠죠. 처음 공부하는데 바로 두 함수를 중첩해서 쓰면 어렵죠. 그래서 먼저 각각 함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equal average 함수를 입력하고 average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범위만 인수로 넘겨주면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Ctrl A를 눌러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열 필요가 없죠. 지금 이렇게 학점의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학점으로 여기 있는 테이블에서 값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서 hlookup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hlookup
인수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Ctrl A를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하겠습니다. hlookup 함수는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가 바로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현재 찾으려고 하는 값의 조건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내놓은 값이죠. 이 값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테이블 어레이 인수에는 바로 이 학점 기준표 범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수식을 복사했을 때 이 범위가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로우 인덱스 넘버 인수에는 3을 넣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학점 기준표가 테이블 어레이 범위로 지정되는 순간 1행은 1, 2행은 2, 3행은 3이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가 붙게 됩니다. 이거는 hlookup 함수를 사용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우 인덱스 넘버는 3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학점을 가져올 거니까. 그래서 3이라고 입력합니다. 레인지 룩업 인수는 여기 도움말을 보면 논리값으로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면 true이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false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경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현재 여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봤을 때 88점이죠. 근데 이 테이블에서는 88점은 없습니다. 88점은 바로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지금 VLOOKUP 함수와 HLOOKUP 함수가 이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들이죠. 이 영상 아래쪽 더보기란에 VLOOKUP 함수와 HLOOKUP 함수의 기본 사용법 강좌를 링크를 걸어둘 테니 그 강좌 참고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true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true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논리값 true는 1로 대신 쓸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선 정확하게 true라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88점은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B라고 학점이 구해졌네요. 수식 복사해 보면 지금처럼 나머지 78점은 C, 90점은 A 정확하게 구해졌죠. 그럼 이번에는 중점에서 바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hlookup Ctrl A를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합니다. 그러면 lookup value 찾으려고 하는 값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죠. 근데 여기에서는 평균 점수가 없기 때문에 lookup value 인수에서 average 함수를 중첩해야 합니다. 이때 함수를 중첩할 때는 직접 좀 다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수의 가로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수식 입력줄에서 average 함수를 선택하면 인수 대화상자는 average 함수로 변경되었죠. 다시 hlookup 함수 선택하면 hlookup 함수로 변경됩니다. 자, 근데 average 함수는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인수 대화상자에 열 필요 없다 했죠.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아래쪽 여기 테이블 범위 지정하면 되죠. 그리고 절대 참조를 합니다. 절대 참조를 하지 않는다면 수식을 복사했을 때 이 테이블은 상대 참조가 되어서 아래쪽으로 한 칸씩 범위가 변하게 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의 학점은 세 번째 행에 있죠. 로우 인덱스 넘버는 3이고 레인지 룩업은 1을 넣거나 또는 true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 누르고 그리고 수식을 복사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3에서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D24셀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조건은 A24에서 A25 영역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 조건을 왜 적어야 하느냐 하면 현재 사용할 함수 daverage 함수와 round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daverage 함수, 즉 d가 붙어 있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거든요. dsum, daverage, dmax, dmin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고급 필터를 사용하듯이 범위 영역에 꼭 조건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조건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문제를 보면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학과 경영학과라고 되어 있죠. 오타 내면 안 되고 학과라고 입력하고 아래쪽에 조건값을 경영학과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조건이 이렇게 완성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경영학과의 평균 평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함수를 한 번에 중첩해서 사용하면 좀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dAverage 함수 사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qual dAverage 함수 인수 대화상자를 열어서 인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표산 범위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필드명이죠. 머리글행이 꼭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드는 현재 학과가 경영학과인 평점 범위의 평균을 구해야 하죠. 그래서 직접 D13셀이라고 하는 이 필드의 필드명 셀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필드명 셀을 선택해 줘도 좋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네 번째 열이죠. 필드를 4라고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크라이테리아 인수는 조건이거든요. 조건은 방금 작성해둔 A24에서 A25가 되겠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확인을 눌렀을 때 경영학과의 평균 평점이 구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죠. 그 옆에 라운드 함수 사용해 보겠습니다.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열고 현재 넘버는 평균 평점, 이때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2를 입력해야 합니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실제 넘버 디지트는 나타낼 자릿수를 적는 인수거든요. 그래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했기 때문에 2라고 입력하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되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 함수 모두 사용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한 번에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라운드 함수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중첩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dAverage를 먼저 써야 될지 라운드 함수를 먼저 써야 될지 이거 헷갈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경영학과의 평균 평점이긴 하지만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평균 평점이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주는 함수가 바로 라운드 함수이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앞으로 이런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두세요. 라운드, 그리고 컨트롤 A 누르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 열렸죠. 여기에 넘버가 어떤 넘버냐면 바로 경영학과의 평균 평점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의 평균 평점을 구하기 위해 dAverage 함수를 여기에 중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dAverage 함수를 선택하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는 dAverage 함수로 바뀌었죠.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필드는 아까 배웠던 대로 평점 셀을 지정하고 그리고 조건은 학과 경영학과라고 입력해준 조건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다시 라운드 함수를 선택하면 함수 인수 대화 상자는 라운드 함수로 변경되었죠. 그리고 넘버 디지트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기 때문에 2를 입력하는 겁니다. 확인 누르면 경영학과의 평균 평점이 구해졌죠.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표 4에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70 이상인 학생 수를 셀에 계산하시오. count, count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count 함수는 범위 영역의 숫자 개수를 세는 함수고 count if 함수는 조건에 일치하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count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건 한 개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지만 count if 함수는 다중 조건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함수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7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조건이 3개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식 바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equal count if. 지금처럼 함수를 모두 입력하지 않고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더블 클릭하니까 아주 빠르고 실수 없이 함수를 입력을 할 수 있죠. 단축키 컨트롤 A를 누르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실행됩니다. 이 count if 함수 같은 경우에 여기 criteria range 1은 바로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지정하는 인수고, 그리고 criteria가 바로 조건에 해당하는 인수가 됩니다. 그럼 먼저 criteria range 1은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 범위 안에서 70점 이상이 몇 명이냐라고 이렇게 조건을 준 거죠.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 인수에는 회계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은 70 이상. 계속해서 인수 입력창이 생기죠. 그리고 경영 전략이 스크롤바를 내리면 계속 인수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0 이상.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모두 70 이상인 학생 수는 3명이다 라고 구해집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5에서 학과의 앞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를 표시하시오. 그리고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네요. 그리고 표시 예를 보면 학과가 헬스케어, 그리고 입학일자가 2015년 3월 2일인 경우 HEA 3개 문자만 가져왔죠. 그리고 연도를 추출해서 2015라고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헬스케어라고 하는 학과명에서 왼쪽에 세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가 left 함수고, 그리고 입학일자에서 연도만을 추출하는 함수가 year 함수죠. 그리고 여기 proper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proper 함수는 영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는 함수거든요. 그리고 연결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헬스케어의 HEA와 입학일자 2015를 연결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입학 코드 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모든 함수 사용하면 좀 어렵죠. 먼저 left 함수 이용해서 학과에서 왼쪽에 세 문자를 추출합니다. 그랬더니 입학 코드 HEA가 추출이 되었죠. 이 앞에서 proper 함수를 중첩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잘 봐두시고, 그리고 proper 함수의 괄호를 마저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proper 함수의 left 함수를 중첩해서 학과의 왼쪽에 세 문자를 가지고 왔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대문자 HEA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지금처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 연산자를 입력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학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입학일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죠. 이런 경우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하면 이런 문제 없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결 연산자 입력하고 year 함수가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죠. year 함수 수식 지금 작성 중에 계속 함수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ear 함수는 인수가 serial number 날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수 대화상자 열 필요 없이 계속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수는 입학일자.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현재 입학일자에서 연도만 추출해서 앞에 HEA와 연결을 해서 지금처럼 입학 코드를 구하게 됩니다. 수식 복사하면 이렇게 결과가 구해졌죠. 현재 연습 문제에서 출제된 함수 기본 사용법을 소개한 영상을 영상 아래쪽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공부하세요. 계속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부분합 문제네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약 인증 포인트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시트를 선택하고 데이터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시트를 선택합니다. 자, 계속 지시사항을 보면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부분합을 구할 때는 항상 정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 했기 때문에 학과가 있는 A 3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을 눌러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누릅니다. 그럼 학과가 정렬되었죠? 그런 다음 부분합을 선택하는데 부분합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현재 데이터 내부의 셀을 아무 곳이나 선택하고 부분합을 선택하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인식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문제를 풀다 보면 표 주변에 다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며 범위가 엉뚱하게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 범위의 데이터만큼을 부분합을 구하라 라고 직접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고 부분합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없이 블럭을 지정한 부분만 정확하게 부분합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 대화상자가 실행되고 그룹화할 항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이 그룹화할 항목은 학과가 되는데 항상 정렬한 필드가 바로 그룹화할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학과를 선택해 두고 그리고 먼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합 계산 항목은 합계를 체크를 해두고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부분합 작업하겠습니다. 부분합 메뉴 선택하고 이번에는 합계의 체크를 없애고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죠. 사용할 함수는 평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가 되어 있으면 기존에 구해두었던 최대값이 현재 구하는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의 평균값으로 대치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은 체크를 없애야지만 최대값도 표시되고 평균도 표시가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평균과 최대값이 구해졌죠. 그래서 아래쪽 문제 계속 보면 최대값과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순서대로 평균, 최대값 이렇게 미리 보기 그림 보더라도 제대로 구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부분합을 작성하다가 정렬을 빠뜨리고 부분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부분합 선택해서 모두 제거를 누르면 지금처럼 부분합이 지워지죠. 그럼 다시 정렬을 정확하게 한 다음 부분합으로 가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 표 3에 대한 학과별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의 합계를 표 4에 G5에서 I8 영역에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범위를 F4에서 I8 범위까지를 지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왼쪽에 보면 표 1, 표 2, 표 3의 학과가 순서대로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표 1에서는 이행이 유아교육과인데 표 2에는 컴퓨터 게임과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결과를 구하려고 하는 표 4 같은 경우에는 정보과, 게임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순서대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이 기능의 최대 장점이 뭐냐 하면 통합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입력 순서가 달라도 오타만 아니라면 정확한 학과끼리 합계를 내준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행과 왼쪽 열을 정확하게 범위를 지정해야지만 표 1, 표 2, 표 3에서 해당 학과끼리 정보인증끼리, 국제인증끼리 통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범위 다 지정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탭 통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합계를 계산하라 했으니까 함수는 합계 그대로 둡니다. 선택해보면 합계 외에도 여러 가지 함수 지정할 수 있죠. 참조 영역에 커서를 두고 먼저 첫 번째 표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때도 첫 행과 왼쪽 열에 해당한 범위가 정확하게 포함되도록 지금 선택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나머지 2018년에 해당하는 범위도 지정하고 추가, 2019년의 범위도 선택하고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첫 행과 왼쪽 열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학과끼리 그리고 정보인증은 정보인증끼리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체크 안 돼 있으면 제대로 처리 못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정확하게 결과가 구해집니다. 계속 이어서 기타 작업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시트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문제 보겠습니다. 이 4에서 이 8 영역에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고 총점은 소양 인증과 직무 인증을 더해서 총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매크로 문제를 할 때는 미리 총점을 구할 셀을 미리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매크로가 기록될 때 현재 이 4셀을 시작으로 총점을 구하는 매크로는 기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구하려고 하는 셀이 아닌 다른 셀을 선택을 해두고 매크로를 기록해야지만 여기 정확한 이 4셀을 선택하고 소양인증과 직무인증에 총점을 구하는 매크로로 기록되거든요. 그리고 개발 도구 메뉴에서 매크로를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연습할 때 개발 도구 탭이 보이지 않는다면 리본 메뉴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엑셀 옵션 대화 상자에서 오른쪽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안 보이던 메뉴가 지금 표시가 되었죠?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개발 도구 메뉴 선택하고 그리고 매크로 기록을 선택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총점이라고 입력하고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두면 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매크로 기록이 기록 중지라고 메뉴명이 변경되었죠? 현재 모든 작업을 매크로가 기록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이퀄 소양 인증 더하기 직무 인증 그리고 엔터를 누르고 수식 복사합니다. 이 8셀까지 수식을 복사하고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여기까지가 총점 매크로가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한 매크로를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삽입해서 그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문제. 개발 도구 삽입 메뉴에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A10에서 B11셀 영역에 생성을 하라고 했네요. 이때 Alt 키를 눌러주면 정확하게 이 범위 안에 양식 컨트롤 단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놓는 순간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실행되었죠. 방금 만든 총점이라는 매크로가 보이고 이 총점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 단추는 총점 매크로를 실행하는 단추가 됩니다. 그리고 단추명을 변경할 때는 이 글자 근처에 가져다 대니까 I자 모양의 커서로 바뀌죠. 커서 두고 딜리트를 누른 다음에 단추 1을 지웁니다. 그런 다음 총점이라고 이름을 수정하고 빈셀을 클릭하면 단추가 완성이 되었네요. 그럼 총점 눌러보면 이렇게 총점이 구해지는데 지금으로선 제대로 구해졌는지 확인이 안 되죠. 딜리트 눌러 지우고 다시 총점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매크로 기록할 때 이 4셀을 선택하고 소양 인증과 직무 인증을 더한 총점을 수식을 복사해서 나머지 정보통신과까지 총점이 구해지는 매크로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3에서 E3 영역에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색을 채우려고 하는 범위가 먼저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 그리고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 그리고 확인. 매크로 기록 중지가 떴죠. 매크로 기록 중인 겁니다. 그러면 A3에서 E3 범위를 선택하고 여기 색상은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라고 했죠. 홈 탭을 누르면 색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색 범위에 있는 정확한 노랑이라고 뜨는 색상을 선택하고 그리고 다시 개발 도구로 가서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빗면을 동일 시트 T10에서 E11 영역에 생성을 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삽입 메뉴를 누르고 도형, 그리고 기본 도형 범주 안에 있는 빗면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가져다 댔을 때 빗면이라고 정확하게 뜨는 거 확인한 다음 그리고 D10에서 E11 영역에 삽입을 하면 되는데 이때도 Alt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정확하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채우기로 입력하라고 했죠. 도형에 글자를 넣을 때는 그냥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하면 도형에 글자가 바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이 양식 컨트롤 버튼과 다르게 도형은 매크로를 지정할 때 도형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매크로 지정을 선택합니다. 그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실행되었죠? 여기에서 채우기 매크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부터는 이 매크로는 색상을 적용하는 매크로가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색상 채우기 없음을 적용하고 채우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해당 위치에 노란색이 채워졌죠. 자, 이번에는 차트 문제네요. 차트 작업 시트 선택하고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으로 처리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합계 계열과 2016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선택하고 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데 범위를 수정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차트를 선택하고 보면 표에 차트에 사용된 범위가 색깔로 표시가 되죠. 여기 빨간색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되도록 두고 합계를 포함하지 않도록 위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랬더니 차트에 합계가 제거되었죠. 다시 차트 선택하고 이번에는 2016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거든요. 이 파란색 범주가 연도 범주죠. 여기에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되도록 두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2016년이 빠지고 차트에는 2017년, 2018년, 2019년의 범위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행 취소를 눌러서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이거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게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데이터 선택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 차트 데이터 범위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이 범위가 블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위를 지정하면 여기 덮어쓰기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여기서 구분 범위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2017년에서 2019년 범위를 별도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 차트에는 2016년 그리고 합계는 데이터에서 빠졌죠. 이번에는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용으로 변경하라고 했네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세로 막대용의 두 번째가 누적 세로 막대용이죠.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셀과 연동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여기 차트 요소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서 차트 제목에 체크를 하면 차트 제목은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equal A1셀을 선택하면 현재 차트 제목에 A1셀의 값을 대입하라 라는 수식이 작성되었죠.
엔터를 누르면 A1셀에 있는 제목과 차트의 제목이 연동됩니다. 자, 그 다음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으로 설정을 하라고 했네요. 여기 범례를 확인해 보면 근로장악의 계열은 이 색상이 그린 계열이죠. 그린 계열 근로장악을 선택하고 차트 요소를 눌러 데이터 레이블에 체크를 합니다. 기본값은 값이네요. 그리고 여기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안쪽 끝에를 선택하면 위치는 안쪽 끝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값이 아닌 다른 옵션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기타 옵션을 선택해서 직접 값이 아닌 계열이나 항목 이름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라고 했네요. 차트 영역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창이 뜨죠. 여기에서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테두리를 선택해 보면 맨 아래에 둥근 모서리라고 하는 옵션이 있죠.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차트의 모서리가 둥글게 표시되었죠. 완성 모양과 비교해서 지금처럼 차트까지 A형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 풀이가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